선거권을 회복한 정봉주 전 의원, 오늘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치인 정봉주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민주당 복당 신청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올해 집을 떠났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엄마의 품을 느꼈습니다. 아, 네. 아니, 오늘 그 평상시하고 다르게 예. 목소리 톤이 굉장히 낮으세요. 저요? 네. 평상시에 이게 정상이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목소리 톤을 한두 톤 정도 올리는 거죠. 좀 올릴까요, 다시? 예, 그게 낫죠. 방송에서 늘 듣던.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예. 자, 이제 정치인 정봉주로 이제 재탄생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오늘 언론 보니까 뭐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예. 들리던데. 고민이 많이 되죠. 어떤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이제 제가 방송인 봉도사 정봉주였었는데 네. 오늘서부터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좀 가볍고 재밌게 우리 국민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봉도사의 타이틀을 좀 잠시 이제 버리고 떠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까지 자유로운 입장이기 때문에 6.13 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에 반드시 출마한다라고 하는 입장은 있었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당원이라고 하는 당에 소속됐기 때문에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아, 예. 예, 막 혼자 이제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쨌든 네네. 당에서는 일당이 무너질까봐 현역 의원들에게 지방선거 출마를 자제하는 분위기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재보궐선거 들어서 단 한 석이라도 사수하는 게 좋으냐. 일테면 종파 같은 경우 원래는 민주당이었었는데 이제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간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원병 같은 경우도 안철수 전 의원이니까 여기도 이제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두 석 중에 하나만 차지해도 저희가 한 석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고. 또 이제 그 지방선거에 나가게 되면 지방선거 자치단체장들이 중앙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면서 얼만큼 당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당이 필요로 할 때 정말 앞장서서 방패 역할, 혹은 때로는 도움의 역할을 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무척 고민이 되죠. 그래서 그럼 당 지도부가 당의 공식적인 입장, 그 속내는 뭔지 이런 거 좀 확인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뭐라고 딱 이쪽으로 출마하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얘기 안 하시던가요? 추미애 대표님도 당을 대표하긴 하지만 당이라고 하는 게 민주적 의사적 그 의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당신이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가 MBN 나가! 당신도 취재 못해! 이거는 무척 독재적 발상이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저 언론사를 우리 당에 출입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지도부의 결정을 내리고 그 MBN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독재자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저는 섬뜩했는데, 우리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좀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자, 이렇게 판단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한테는 아무런 제안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척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그래도 일단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출마하신다면 나만의 경쟁력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정봉주의 가장 큰 힘은 그 활력이거든요. 그렇죠. 긍정의 힘이죠.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가 1,000만이 넘는 그 메트로폴리스인데요. 무척 에너지도 많고 내적 동력도 많은데 왠지 뉴욕이나 싱가포르, 상하이 이런 그 도시하고 홍콩 이런 도시하고 비교하면 서울이 뭔가 좀 이렇게 서서히 좀 침몰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울이 활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좋은 점, 잘하고 있었던 점도 많지만 서울은 세계의 도시와 어깨를 겨루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활력이 필요하다. 그 활력이 필요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이냐. 에너지의 무게와 열정의 무게,
활력의 무게는 제가 여러 후보들 중에서 가장 무겁죠. 네. 아니, 예. 박원순 시장 그 재임 기간 중에 서울시의 어떤 그 활력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MC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예. 왜 저한테 자꾸. 전체적으로 서울이 이런 주거의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의 문제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이 활력이 떨어져 있죠. 그래갖고 일정의 서울이 좀 변화를 필요로 한 곳은 변화의 손을 좀 대줘야 되는데. 아, 네. 지난 7년 동안 무척 정리 잘하고 잘하셨지만 지금 한 7년 이후에 또 이제 서울이 일정 정도 부분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곳에는 또 손도 좀 대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처럼 시민들과 협의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특히 이제 비강남권 같은 경우에 생활 여건이 계속 좀 기울어가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살릴 것이냐, 문화 여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 여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층을 좀 놔주면서 활력을 좀 돋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지금 내일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모습이 아니고 10년 뒤, 20년 뒤 서울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서 방향을 크게 좀 잡아주는 역할을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네. 여기에는 끊임없이 뉴욕같이 그다음에 홍콩같이 싱가포르같이 상하이같이 활력을 좀 놓아줄 수 있는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아니, 박원순 시장의 서울역 고가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서울 출마도 안 했는데 바로 이렇게 전공법으로 하면 이러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막가자는 겁니까? 네. 아니, 오늘은 제가 MC입니다. 예. 자꾸 본인이 MC가 되시려고 하시는데. 예. 네. 뭐 하여튼 소외랄까 느낌이랄까 이런 정도라도 말씀을 해주시죠. 반반의 평가는 있는데요. 일단 만약에 제가 혹시 서울시 출마로 결정을 하게 되면 서울역 고가에 대해서 입장을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부정적이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부정적인데 그것에 대한 디테일은 지금 제가 출발선에 서겠다라고 하는 결정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이제 서울시장 등판론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도 예. 뭐 역할을 할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올 것 같으세요? 안철수 대표요? 네. 이런 중요한 정치적 시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나오면 정치인으로서는 뒷방 늙은이로 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나올 거다. 안 나오면 할 게 뭐가 있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나온다고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나온다고 전제했을 때, 지금 당명이 아직 이번에 또 좀, 약간 오리무중 상태가 돼버려서 좀 두고 봐긴 그렇죠. 해야 되겠어요. 미래당에서 오늘 선관위 결정에 따라서 모래당이 됐죠. 그래요. 네. 하여튼 그 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대 할까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높다. 상파전의 가능성도 있고요. 선거연대의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후자, 연대의 가능성에 두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의 안철수, 경기도의 남경필, 이제 서병수 등등을 포함한 라인, 그다음에 제주의 원희룡 이러한 사각편대를 짜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를 해서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보수 야당권의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됐다. 예. 현재 박원순 시장이 이쪽에 이제 후보가 됐다. 예. 이럴 경우에 박 시장이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박원순 시장이 됐을 경우에요. 네. 그거는 진보진영 후보로 이제 박원순 시장으로 만약에 최종의 결정이 됐다고 했을 때, 예. 본선 경쟁력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본선 박원순. 경쟁력이 이런 게 있겠죠. 이제 우리 국민들이 2011년도에 박원순 시장에게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양보를 한 분과 어떠한 관계도 없이 그냥 나가서 맞싸우겠다? 이런 게 좀 시민들이 의아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 없다 떠나서 그 전에 한때 양보를 하고 4% 5%짜리 후보를 40% 50%로 끌어올려서 서울시장 당선시키는 결정적인 공을 했는데 물론 지금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이 잘했다 못했다 좋다 그러다 떠나서 그런 과거의 기억이 계속 머리를 좀 잡고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이런 점에서
박원순 시장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은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께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알겠습니다. 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진보 진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큰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노원병 재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부분도 꽤 이제 관심 있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 그쪽으로 마음 기우신 거 아니세요, 혹시? 저희가요? 네. 저는 그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기울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 당에다 맡기는데 전 개인적으로 재보궐선거 있을 때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잠깐만 중앙에서 인지도 있고 중앙에서 명망성 있는 사람을 닭가슴 내리듯이 내리꽂는 것은 지역에서 클 수 있는 사람 나중에 대권 주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당은 도리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다만 지도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지역 가서 싸우는 것이 당을 위해서 옳다라고 하기는 그때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제가 거기서 이 재보궐 지역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이쪽에 낙하산으로 전략 공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도리 없는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일단 당 내부에서의 그 논의 과정, 그걸 이제 최대한 존중해서 선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뺏어서 그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일은 좀 안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그 정치인 정봉주를 가장 괴롭혔던 이제 이슈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MB, BBK, 다스 관련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예. 자, 이제 그 족쇄가 이제 서서히 좀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운명도 어떻게 될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예. 구속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5일. 그때는 진실이 구속되었지만, 2018년 2월, 오늘은 거짓이 구속될 것입니다. 아, 네. 아니, 그런 그 명언은 어떻게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해두시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러다 보면요. 국민들 현장에 답이 있고 많은 좋은 말씀들을 SNS상에 혹은 직접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제가 무심코 던졌던 말도 이러이러한 내용이 좋으니까 그런 걸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도곡당 땅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 쪽에서 잠정적으로 이제 MB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도 좀 나온단 말이죠. 지난 10년 동안 도곡동 땅은요. 벌거벗은 임금님이었습니다. 네. 모두가 다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러나 그게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도곡동 땅은 이명박 것 맞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얘기하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이었죠. 다만 이제는 비정상의 정상화, 정상적인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과 언론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면서 2007년도에도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1차 조사에서는 제3자 소유일 것이다. 그래서 제3자는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정호영 특검이 그걸 또 뒤집어서 무슨 얘기냐. 이명박의 형의 땅이 맞다. 라고 이 검찰이 뒤집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국민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명박의 권력이 너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10년이 지나 이제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저기 한 가지 더요.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특활비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 전 대통령도 이제 가져다 쓴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막 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 예전에 사실은 이 품격 시대 진행할 때 저하고 막 얘기도 나눈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드러난 그 정도의 그 규모가 전부일까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현재 5억 5천이 드러난 거로 되어 있죠. 네. 김백준 씨에게 건네진 4억, 그다음 김희중 씨에게 건네줘서 김윤옥 씨에게 건네진 1억, 그다음에 김진모 씨가 장진수의 입막음을 위해서 건네준 5천만 원. 그래서 5억 5천이 드러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정원 특활비를 썼다. 근데 이 5억 5천 중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알파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플러스 알파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국정원 특활비는 MB는 5억 5천이다라고 댐을 막아뒀던 댐에서 돌이 하나 빠진 겁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그냥 일부 돈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국정원 특활비, 공작금 이런 것이 댐 뚝이 터지듯이 무방비로 터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정 특활비는 이제 5억 5천만으로 마감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이상으로 어찌 보면 수배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네. 이제 국정 특활비도 이제 시작점에 서 있다. 아마 근데 검찰은요, 제 추정컨대 우리가 지금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자료를 쥐고 시간을 보면서 조금 더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